그걸 가지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하는 건데, 이분들이 평소에 뇌파를 가지고 조금씩 뭔가의 뇌훈련을 하면 치매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뇌파를 딱 찍어 보잖아요. 많게는 50%까지 뇌파 그 유형 자체가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일의 속성에 따라서 뇌파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거가 영향을 서로 주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뇌파인데요. 뇌파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프랑스 청년이 다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인다. 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듯한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한 달 정도 놀러 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오늘 모신 브레인 셀럽은 우리 뇌파 기술 분야의 리더, 멘탈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죠. 주식회사 옴니 CNS의 김용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두뇌 훈련 분야 국가 공인 자격 들어보셨습니까? 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노영철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뇌파 하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익숙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뇌파 하면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으로 보통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뇌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뇌의 그 신경세포 활동으로 인해서 뇌가 움직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 신경세포가 활동할 때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뇌 안에 한 수천억 개 정도의 그 신경세포 같이 활동하니까 이 전기 신호가 이제 두피에서까지 측정이 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한 것이 뇌파라고 볼 수 있죠. 뇌파란 녀석은 미약한 전기 신호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저희 보통 건전지가 1.5V잖아요. 네네. 뇌파는 거기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되게 미세 네, 전압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나름 측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다양한 이제 주파수별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각각의 주파수별로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특성들을 가지고 의학적으로든 또는 다른 과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 뇌파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파파 이런 건 좀 많이 보편적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알파파가 이렇게 나오면 좋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쉬고 있을 때, 편하게 있을 때 나오는 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알파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알파파가 나와야 될 때 그 베타파라든지 빠른 주파수 때 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뇌가 그 쉬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알파파가 많이 나오면은 좀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상황별로 나오는 게 제일 네네.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이베타파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각 주파수별로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대부분 깊은 잠을 주무실 때 나는 주파수이기 네. 때문에
이런 주파수가 활성화돼야 숙면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이 파가 활성화가 안 되신 분들이고요. 알파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완을 하거나 명상하신 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실은 공부할 때는 알파파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보통 공부할 때는 로우 베타나 미들 베타가 활성화돼야 네. 친구들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집중력이 형태이고요. 네.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 네.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알파파를 좀 훈련시키고 네. 뭐 이러면 좀 본인의 삶의 질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집중해야 될 때 이완되고 네. 그렇죠. 네, 이완해야 되는데 거꾸로 집중하고 요즘 그런 시대 같아요. 네. 네. 뇌파에 대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두 분 말씀 듣고 보면 우리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을 그냥 과학적으로 네. 측정해서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뇌파에 대해서 지금 잠깐 또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검사하면 IQ 검사들 다들 학창 시절에 해보셨죠? 네. 지금은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IQ 검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어떤 지문형 검사에서 네. 점점 생체 신호에 대한 네. 검사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뇌파에 대한 이런 관심, 활용도가 어떻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뇌파 측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인지 기능 평가하면 IQ랑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게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여졌거든요. 네, 방금 부모님들의 눈이 번쩍 뜨일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뇌파로 그럼 IQ에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네. 이 어떻게 뇌파로 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네. 인지 기능 자체가 뇌 활동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는 뇌파를 봄으로 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고요. 뭐 인지 강도라든지 인지 속도와 같은 지표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지능을 네.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네. 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그렇죠.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떻게 뇌를 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를 글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봤을 때 뇌파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지 기능의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이 뇌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를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뇌파의 학습 분야의 네. 활용도도 굉장히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병원하고 의료 쪽에 또 많이 직접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신데 관련 분야에서는 어떤 좀 활용과 이런 게 범위가 있을까요? 뇌파라는 장비가 원래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대부분 쓰고 있는 곳이 부분 병원이었거든요. 네네. 병원에서 보통 이 뇌파를 썼던 이유는 이분이 뇌사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마취가 잘 됐는지 또는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수면의 질이 어떤지에 대한 거가 거의 국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뇌파가 이제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기기도 굉장히 좀 간편해지다 보니까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신의학과나 신경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반대로 이 환자들을 가지고 뇌파를 이용해서 뭔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의료 분야인 것 같고요. 경찰청 같은 데서도 거짓말 탐지기 같은 네, 경우가 있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은 이제 뇌파를 가지고도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서 이게 증거로서도 법원에서 이제 채택을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또 하나 확대돼 보면 이제 그런 상담센터 같은 경우 이런 뇌파라고 하는 정량 데이터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서 아마 활용도는 지금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도 과가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공서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상담센터들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요. 뇌파 네네. 측정해가지고. 카이스트는 또 이과 쪽이 많잖아요. 이과 네. 학생들 그 주로 이제 수학과학을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막연하게 그 공부보다 뭐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지 창작 활동을 뭐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운행 활성도가 좀 높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감각적인 그런 뇌 활동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뭐 그러한 케이스가 있기도 네. 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좀 들었던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또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뇌파 동조화 우리가 네. 싱크로나이저를 얘기하는 뇌파 동조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네. 조금 나왔더라고요. 네. 같은 직장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뇌파를 딱 찍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30-40% 많게는 50%까지 뇌파 그 유형 자체가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거가 영향을 서로 주는 건 아닐까? 혹은 이제 그 일의 속성에 따라서 뇌파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고요. 또 재밌는 포인트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뇌파를 측정해 보잖아요. 그거를 보면 이 지표 자체가 또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해본 것 중에 뭐냐면 약간 좀 질환 쪽이다 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뇌파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적 발달 장애나 자폐가 좀 심한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를 이제 데려가서 같이 이제 치료도 해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정상적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매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그걸 이제 뇌파를 보면 이 친구가 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왜 그 막 그렇죠. 소리를 네. 지르거나 벽을 치거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됐고요. 이 리더십 교육에서도 이 뇌파 관련한 부분을 네. 적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리더 분들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 중에 뭐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자신의 그 멘탈 헬스, 정신적인 그 건강도를 잘 유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또 명징한 상태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들을 뇌파를 활용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측정을 해보면 스트레스 지표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구나. 그러면 안 받은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자기 뇌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되어 보여지고 또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나고 그런 어떤 뇌의 변화 측면에 포커스를 둔 그 브레인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네.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뇌파 기술의 활용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디까지 과연 발달할지 네. 또 혹은 어떤 위험성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한 편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런 뇌파 기술을 과연 우리 인류의 삶과 미래에 좀 적용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조금 나타내는 영화 한 편. 네. 네, 우리 함께 보고 예.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적인 IT 기업의 대부 리치몬드 발렌타인. 그는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인구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천재 억만장자입니다. 그가 이런 무지막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When you get a virus, you get a fever. That's the human body raising its core temperature to kill the virus. Planet Earth works the same way. Global warming is the fever. Mankind is the virus. We're making our planet sick. A cold is our only hope. 그렇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는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구 자체가 스스로 생명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추종하던 발렌타인. 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고 고뇌하던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은 필요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죽이자였습니다. 그는 지구에 필요한 인간들, 즉 그와 뜻을 같이 할 세계 각국의 VIP들에게 체내에 칩을 씹어놓고 정보 누설의 위험이 감지되면 스스로 폭발하는 기능을 탑재해 놓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체내에 칩을 심을 수 없었던 발렌타인이 개발한 방법은 그런 건 간간히 바로 나왔던 얘기들이죠. 무료 칩 네, 배포. 인체 칩을 찍어서 이렇게 바이오 시그널 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어떻게 많이 보면 일부에서 현실화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저건 이제 악용을 한 경우인데 Claim a free SIM card compatible with any cell phone, any computer, and utilize my communications network for free. Free calls, free internet for everyone. Forever. 전 세계 사람들은 발렌타인의 유심칩을 받기 위해 서둘러 줄을 서기 시작했고 배포된 지 하루 만에 10억 개 이상의 유심이 배포되었습니다. 저 컨셉이 참 좋은 게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이 칩을 뇌 속에 넣고 스마트폰과 이 신호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발렌타인이 현장에 없다는 것을 알게 작가들의 되고 상상력이 서둘러 참 자리를 떠나려 하던 그 순간 교회 밖에서 해리를 감시하고 있던 발렌타인이 자신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 네, 저렇게 원격으로 지금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꽂은 핸드폰에서 주파수를 음악이 조정을 해서 사람들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저 그들과 뇌파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좀 흥분되게 휩싸이는 하고 모두가 그렇게 한 것 죽어가게 같아요. 되고 예. 뭐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소리라든지 전자기 파장 이런 것들을 써서 뇌파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What did you do to me? I had no control. I killed all those people. In simple terms, it's a neurological wave that triggers the centers of aggression and switches off inhibitors. Transmitted through your nasty free SIM cards, I assume. 발렌타인이 무료로 배포한 유심칩에서 신경파가 방출되는데 그 신경파를 받은 사람들은 공격성을 띠게 되고 절제력을 상실하여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저런 죽이기 간단한 위한 쥐실험들은 발렌타인의 사실 계획이었죠. 좀 실험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망의 모든 인류를 죽이기 위한 이게 이제 인간에게 기계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발렌타인과 따라서 뜻을 같이 한 세계 악용을 하면 안 되는데. 네. 호화스러운 벙커에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준비합니다. 발렌타인이 근데 저런 영화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뇌파라는 것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 서로를 같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킹스맨 에이전트는 발렌타인의 통신을 해킹해서 그들의 머리에 심어진 칩을 폭파하는 데 성공하고 발렌타인 또한 처치에 성공합니다. 발렌타인의 프로그램을 파괴시킨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폭력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의 신경 뇌파를 조작하여 엇나간 방향으로 지구 사랑을 실천하려 했던 IT 천재 발렌타인, 그리고 그를 막기 위한 영국의 비밀 정부 요원 킹스맨 에이전트의 이야기, 킹스맨 1 시크릿 에이전트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화 아주 네.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뇌파 기술의 활용과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되게 좀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영화니까요. 영화니까 안 좋은 방향이라도 보니까 실은 지금 보면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뭐 뉴럴링크라는 네. 곳에서 이제 원숭이의 원숭이 칩을 받고 실험했죠. 뭔가 네. 실험을 많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의 현실화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뇌에 이식을 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범위를 설정해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꼭 저런 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실험은 또 사람에게도 최근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떨어진 사람의 뇌파 신호를 읽어서 영향을 주는 그 장치를 착용하고 했더니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이 다르게 일어나는 그런 실험을 이미 맞습니다. 해본 그 걸로 유명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영화에서도 봤듯이 정말 전 인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기술이 발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관점의 접근도 이쪽 분야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계시는 이 브레인 네. 트레이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국내에서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화된 건데 네, 네, 네. 이게 이제 두뇌 훈련의 국가공인 자격이잖아요. 네, 네. 저런 이제 일반인 분들의 그 궁금증도 충분히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그 훈련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딱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내 뇌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자기 뇌를 활용하고 또 자기의 뇌를 훈련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기능들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그 교육법에서 찾았죠. 네. 예, 2조에 있는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뇌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이론적으로 가져가고 그 방향이 타인에게도 혹은 주변의 환경에게도 이론적으로 같이 가게 하는 그 기준점. 예, 그게 이제 두뇌 훈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이런 그 두뇌 훈련 국가공인 전문 제도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을까요? 뇌파가 지금 실은 좀 네네. 어렵거든요. 네네. 뇌라는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다가서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같이 이제 뇌를 알고 뇌를 훈련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인한테 다가가는 보편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뇌를 좀 알고 뇌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시장을 좀 크게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이너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뇌파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또 영화에서 소재에 잠깐 언급되면서 여러 가지 활용 범위에 대해서 좀 언급들을 했는데 본격적인 이 뇌파의 활용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뇌파의 활용 실제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더 흥미로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